한때 한국에서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자동차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명문 디자인 하우스가 빚어낸 유려한 차체, 국민 누구나 한 대쯤 꿈꾸던 경차의 전설,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공장을 세우겠다는 거침없는 포부까지. 그 이름은 대우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정상에 오른 바로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에스페로부터 GM까지 대우자동차 몰락의 과정을 지금부터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우자동차의 뿌리는 1955년 설립된 신진자동차공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군 차량을 들여와 개조하고 판매하던 작은 회사였지만 1963년 새나라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의 길에 들어섭니다. 신진자동차는 일본 토요타와 재해해 코로나와 크라운 같은 인기 모델을 생산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1972년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통상을 위해 저우원라이 사원칙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토요타가 신진 자동차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핵심 파트너를 잃은 신진 자동차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손을 잡고 GM 코리아를 설립합니다. 15-1700, 카미나, 레코드 같은 GM 계열 차량을 내놓았지만 토요타 시절만큼의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경영 위기에 빠진 지역 코리아는 1976년 산업은행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세안자동차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1978년 여기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대우그룹의 총수 김우중 회장입니다. 김우중 회장은 넓은 인맥과 과감한 인수합병 전략으로 대우그룹을 재계 최상위권에 올려놓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한자동차의 산업은행 지분을 인수하고 GM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아 1983년 마침내 대우자동차를 출범시킵니다. 출범 초기 대우자동차는 기존 모델을 개량한 차들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세한 시절의 제미니를 개량한 맵시, 레코드 로얄을 다듬은 로얄 XQ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맵시는 현대포니 시리즈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지만 로얄 시리즈만큼은 발랐습니다. 큰 차체와 품위 있는 디자인 덕분에 로얄 프린스, 로얄 살롱 슈퍼 같은 파생 모델이 잇따라 등장했고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보다 검증된 외부 기술을 사오는데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975년에 이미 독자 모델 포니를 만들었고 1991년에는 자체 개발한 알파 엔진을 완성하며 기술 자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반면 대우자동차의 주력 제품 대부분은 여전히 지역과 오펜 등 해외 업체의 플랫폼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대우자동차는 1990년 마침내 첫 번째 고유 모델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에스페로입니다. 에스페로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희망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외형 디자인은 레치아 스트라토스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명문 카로체리아 그루포 베르토네가 맡았습니다. 덕분에 에스페로는 당시 국산차에서는 보기 힘든 유려하고 세련된 곡선미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C필러까지 유리로 감싼 독특한 디자인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래 2000cc급 중형 세단으로 기획되었지만 현대 엘란트라가 준중형이라는 새 시장을 열자 1500cc급 엔진을 얹어준 중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결과 준중형급이면서도 중형급의 넉넉한 차체를 가진 독특한 매력의 차가 탄생했습니다. 한편 1991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차 티코도 세상에 나옵니다. 일본 스즈키의 알토를 기반으로 한 티코는 300만 원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빈약한 편의 장비와 불안한 안전성 때문에 반응이 미지근했지만 세컨드카 수요 증가와 IMF 시기에 실속 소비 경향이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에스페로와 티코로 자신감을 얻은 대우자동차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기술 개발 부서를 대폭 확장합니다.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7년 대우자동차 역사상 가장 빛나는 해가 찾아옵니다. 이 한 해에만 자체 개발한 고유 모델 3종을 거의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소형차 라노스, 준중형차 누비라, 중형차 레간자입니다. 이 3차종이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1998년 상반기
대우자동차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 판매량 1위를 차지합니다. 신진자동차 출범 43년, 대우자동차 출범 15년 만에 거둔 짜릿한 쾌거였습니다. 같은 시기 김우중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는 기치 아래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에 자동차 공장을 세웠고 영국의 워딩 기술 연구소와 독일 뮌헨 연구소까지 인수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유럽의 기술 연구소를 소유하다니 당시로서는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 밀려옵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입니다.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린 경제 상황 속에서 대우그룹 역시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김우중 회장은 위기 앞에서 수비가 아닌 공격을 택합니다. 1998년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며 쌍용 자동차까지 인수해버렸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막고 확장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우그룹의 부채는 눈더미처럼 불어나 무려 89조 원에 달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입니다. 여기에 40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까지 드러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1999년 8월 대우그룹 12개 계열사가 채권단 관리, 즉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은 그해 10월 중국 출장을 떠난 뒤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식회계와 사기 대출 혐의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것입니다. 총수가 사라진 대우그룹은 급속히 해체되었고 대우자동차 역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대우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은 대우차 구매를 점점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대우자동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차 마티즈는 IMF 시대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며 큰 사랑을 받았고 중형차 매그너스에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직렬 6기통 엔진을 얹었습니다. LPG, 연료 미니벨 레조도 나름의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명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 11월 6일 대우자동차는 서울은행에 돌아온 어음 445억 원을 결제하지 못하며 1차 부도를 냅니다. 주채권행인 산업은행은 부도 유예 시한을 3차례나 연장하며 노사 대타협을 기대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멸됩니다. 2000년 11월 8일 대우자동차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대우차 부도의 충격파는 곧바로 협력업체들을 덮쳤습니다. 한 달 만에 15개 업체가 도산했고 이후 수백 개의 관련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해 12월 사측은 생산직 5,494명을 포함해 총 6,884명의 인력 감축을 통보합니다. 노조는 즉각 파업에 돌입했고 부평 공장은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전해경 4,200명이 공장에 진입하고 노조 간부들이 줄줄이 연행되는 참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포드가 대우차 인수를 검토했지만 결국 포기합니다. 그 자리를 꿰찬 것은 대우자동차의 뿌리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회사, 바로 제너럴 모터스였습니다. 2001년 9월 GM은 대우자동차의 주요 자산을 1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합니다. 2002년 대우자동차는 지업대우 오토안테크놀로지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폴란드 대우는 사실상 이 순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버스 부문은 자일대우 버스로, 트럭 부문은 인도 타타그룹의 타타대우 상용차로 각각 쪼개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 GM대우는 한국 지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쉐보레 폴란드를 달기 시작합니다. 승용차 폴란드로서 대우라는 이름은 이로써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해외 도피 5년 8개월 만인 2005년 6월 김우중 전 회장이 베트남에서 귀국합니다. 40조 원대 분식회계와 9조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셀러리맨의 신화라 불리던 한 남자의 참담한 결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우자동차의 몰락에는 여러 겹의 원인이 겹쳐 있었습니다. 첫째, 독자 기술 개발이 너무 늦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십 년에 걸쳐 기술 자립의 기반을 다져온 반면 대우는 외부 기술에 의존하다 뒤늦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1997년에 드디어 꽃을 피웠지만 그 열매를 거둘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모기업 대우그룹의 과도한 부채 경영과 분식회계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자동차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룹 전체의 무리한 확장이 자동차까지 끌고 내려간 셈입니다. 셋째, IMF라는 시대적 불운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가 동시에 쏟아져 나온 바로 그 해의 외환 위기가 터진 것은 대우자동차로서는 잔인한 운명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자동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기업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기술 자립의 중요성, 건전한 재미 경영의 필요성, 그리고 거시경제 앞에서 한 기업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르망으로 청춘을 달리고 티코로 첫 차의 설렘을 느끼고 에스페로의 우아한 곡선에 감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대우자동차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비록 그 이름은 사라졌지만 대우자동차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남긴 발자국만큼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우자동차의 몰락, 에스페로부터 지엄까지 추락의 과정이었습니다.